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세 전략 수업입니다. 지난주에 대면 강의였죠. 비대면 강의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면 강의 때 우리 종수세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그죠? 종수세 얘기 오늘 이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 날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다음 주 11월 26일 대면 강의는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혹시나 그때까지 다 못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조교선생님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재차 언급을 좀 드릴게요. 차질 없도록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종소세 얘기했는데 종합소득세는 이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이제 과세한다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열거주의 과세 원칙, 소득 원천설에 입각해 있어가지고 잠깐만 다시 얘기하면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에 입각해 있다더라.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했었다. 원천이 되는 소득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일일이 다 열거해 놓고 있다 하더라.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근데 기타 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머지 기타는 전부 다 과세한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처럼 포괄주의 원칙에 입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기타 소득의 소득세법상 정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기타 소득을 열거된 것들끼리 돼 있다. 철저하게 열거주의 과세 원칙이다. 물론 유형별 포괄주의에 입각해 있다라는 표현도 쓴다 그랬어요. 어떤 거? 이자와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자꾸 신종 금융상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신종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이익 분배를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일일이 다 신종 금융상품이 개발될 때마다 일일이 다 열거. 일일이 다 기재를 해가지고 법을 개정하려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기타 위와 유사한 성격으로서 이자 성격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자소득, 배당 성격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이런 걸 유형별 포괄주의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사업소득은 포괄주의 과세 원칙이 입각한 법인세법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물론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 손익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과세 원칙, 순자산 증가세를 입각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과세하죠. 물론 소득세법이 또 개정을 일으켜서 복식부기용자는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건설기계 종사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사를.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기타 소득 일시적 그리고 우발적으로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거해가지고 과세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시 우발적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즉 계속 반복성을 띠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더라. 그래서 포괄주의도 일부 가미하고 있더라. 그죠? 자, 그리고 이자와 배당 소득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이게 회계로 따지면 수익 비용, 법인세법으로 따지면 입금 송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가지고 소득금액 단계에서 우리는 합산을 하는데 이자와 배당 소득은 총 수익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되고 필요경비라는 걸 차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당 소득은 그로스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유가. 그로스업이라는 걸 더합니다. 이건 제가 대면 강의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로스업이 뭔지는. 자, 그리고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금액을 차감한 주머니에 남은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근로소득 총수익금액은 총급여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필요금비는 우리가 입증을 해가지고 필요금비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라는 명목으로 법에 따라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이걸 우리는 근로소득 공제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총수익금액에서 그리고 연금소득공제라는 걸 차감합니다. 이건 연금소득 총수익금액도 총연금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공제도 일률적으로 법에 따라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자, 기타 소득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8단계 총화 누진 세율 이런 표현 있죠. 그죠? 6, 15,
24, 35, 38, 40, 42, 45% 구간. 그래서 지금 현재 총 8단계로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표현하고 최고 구간 세율은 45%에 육박합니다. 여기 이제 지방소득세 요거에 10%, 4.5%를 더하면 거의 50%에 육박하죠. 거의 반이 세금 아닙니까? 그죠? 이 세율 구간이 굉장히 높은 구간까지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뭐 개정상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6% 구간이 1,400으로 늘어났어요. 과거는 이제 1,200까지 6%였고 그리고 4,800까지 이제 5,000이었는데 이게 4,600까지 5,000이었는데 15%였는데 5천만 원쯤 했다더라.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구간의 범위를 넓혔다.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에게 감세 효과가 아무래도 조금 더 발생을 하겠죠. 넘어갑니다. 자, 기장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장의무. 현업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올해 이제 종소득 신고 기간이 되죠.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러면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어떻다 이런 얘기까지는 뭐 좀 그렇고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이제 종소세 실무 강의할 때는 실무 강의 제일 처음에 진행하는 게 요겁니다. 기장의무. 기장의무가 뭔데 장부를 기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장부를 이제 종소세 신고할 때는 제일 처음 시작이 그래 장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장부를 하면 어떤 장부로 할 거냐 장부를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게 처음 서두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강의할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기장의무는 그런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간편장부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제가 기억에 그때 오프라인 수업 때 보니까 성실신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이겁니다. 복식부기부터 얘기할게요. 장부를 FM으로 작성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얘기합니다. 장부를 FM으로 작성하는 걸. 그런데 간편장부라는 게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뭐냐면 사업이 영세에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장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궁리하세요. 그래서 소득세 신고는 대충 간편하게 하고 그게 간편장부입니다. 간편장부. 그러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간편장부 간편하게 하면 되는 건가 보네. 그럼 뭐 대충 하면 되는 건가 보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간편장부라고 부르는 일종의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 간편장부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문신의 폭이 굉장히 넓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간편장부가 더 이상 간편하지 않아요. 세부적인 사항으로 자꾸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거의 복식부기에 가깝게 장부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편장부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식부기에 비하면 좀 간편하다. 그리고 대충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간편장부라는 별도의 서식이 있다. 그게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자, 그걸 위주로 살펴보시죠. 자, 복식부기 의무자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 자, 업종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업종에 따라서 이 숫자는 뭔데? 3억, 7억 5천, 1억 5천, 7,500 이런 건 뭔데? 수익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 금액. 그러니까 이 수익 금액이 언제적 수익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작년 수익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도 수익 금액에 따라 가지고 올해 장부를 어떻게 할 건지가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년도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동산 임대, 뭐 금융, 제조업 그리고 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제조업, 음식, 숙박업 살펴보시면 1억 5천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전년도 수익 금액이 1억 5천이 넘었다. 그럼 올해는 이제 FM으로 장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식부기로. 그게 안 됐다. 그럼 올해는 이제 간편한 장부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나눕니다. 물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여부는 당해 연도, 당해 사업년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초에 이제 개업한 신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커가지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첫 해부터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첫 해 연도에는 대부분 다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에는 성실신고 의무자라는 사람이 있고 외부조정 대상자라는 사람이 또 있다더라. 외부조정 대상자는 뭐냐면 장부를 작성을 해놔놓고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때 그 세무조정을 외부에 있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부조정 대상자라고 해요. 그 외부조정, 외부에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말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조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외부조정과 자기조정. 그러면 이 외부조정도 수익 금액이 크면 외부조정을 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수익 금액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 금액이 이 금액 기준이 안 되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꼭 자기가 해야 됩니까?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요. 외부에 맡겨도 괜찮습니다. 자기조정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부조정 대상자들을 무조건 외부의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거기에 해당 사항 없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실신고 의무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수익금액 기준인데 이 사람들의 수익금액만 당해 4년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전년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간편정보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추계에 의한 경우라고 있어요. 추계에 의한 경우. 이것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추계가 뭐냐 이거예요. 추계는 말 그대로 추측해서 계산하는 걸 추계라고 표현해요. 추측해서 계산하는 거. 그죠? 그럼 어떤 경우에 추측해서 계산하는데 장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장부가 불비해 있는 거지. 혹은 수익 금액이 너무 적은 거지. 수익 금액이 너무 적어. 그런 경우에는 추계에 의할 수가 있습니다. 추계. 근데 추계에 의할 때 기준 경비율 대상이라는 게 있고 단순 경비율 대상자 이렇게 나뉩니다. 기준 경비율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경비율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준이다. 그럼 단순 경비율은 특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왜 특혜를 주는데 수익금의 기준 한번 봐보세요. 되게 어렵죠. 그죠? 이 정도면 자영업 때려치고 노가다 뛰는 게 차라리 주머니 남는 게 많이 안 낫겠어요. 그죠?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에 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단순 경비율에 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뭔데요? 복식북이나 간편장부로 해도 되는데 추측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단순 경비율 대상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단순한 경비율을 적용하겠다. 단순한 경비율, 즉 이 사람이 100원을 벌면 30원 정도가 남더라. 그럼 그 70원이라는 경비는 어디에 쓴 건데? 라는 걸 일일이 법적 증빙에 의해서 따져서 그걸 가지고 장부를 하는 게 복식북이에요. 복식북이. 그런데 간편장부는 뭔데? 일일이 그 70원의 출처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법적 증빙을 일일이 다 갖췄느냐? 정말 이게 사업에 쓰인 경비가 맞느냐? 그리고 이게 촬영, 망부와 관련된 경비냐? 아니면 소모품과 관련된 경비냐? 일일이 구분하지 말고 융통성을 좀 발휘해가지고 굵직굵직한 카테고리로 경비를 구분해가지고 장부를 하는 거. 그게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계는 뭔데? 단순 경비율은 그냥 구분하지 말고 70원 정도 경비로 나갔더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자료도 없대. 자료 없어도 이런 업종은 70원 정도가 경비더라 라고 보고 30%를 바로 곱해서 소득금액을 30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게 단순 경비율입니다. 단순 경비율. 아무래도 법적 증명을 수취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 조금 수월하긴 하겠죠. 마음의 부담도 좀 덜고. 그죠? 그러면 세금이 훨씬 더 적으냐?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그죠? 업종. 그리고 그의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니까 세금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계를 했으니까 세금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거든. 추계에 의할 때 가산세를 묻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뭐 가산세까지 다 포함해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유리한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기준 경비율은 도대체 뭔데? 굵직굵직한 경비들이 있어요. 장사를 할 때 나가는 거. 굵직굵직한 경비라고 얘기하면 이제 임차료 나가는 거, 월세 나가는 거, 그리고 또 직원들 인건비 나가는 거, 그리고 물건 원자재 사는 거, 매입 비용 이런 거, 이런 굵직굵직한 경비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경비 자료,
4대 법적 증빙 자료 수취한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요거 말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경비들 그런 경비들은 요 정도 비율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기준경비율이라는 걸 적용해서 추측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나머지 굵직한 경비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 자질구레한 경비만 경비율에 의한 거. 그게 기준경비율입니다. 됐죠? 그래서 크게는 복식으로 장부를 할 거냐 아니면 간편한 장부를 할 거냐 그리고 추측해서 할 때는 단순경비로 할 거냐 그리고 기준경비로 할 거냐 이렇게 나뉜다. 어떻게? 수익금액 기준으로 그걸 구분한다더라. 그때 그 수익금액은 전년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더라.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만 당해 연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따져본다더라. 됐죠? 그 정도 보시죠. 자, 그리고 인건비 얘기를 좀 하시죠. 지난주에 실무 강의할 때 인건비와 관련된 이론적인 얘기는 안 한 상태에서 최근에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순서가 조금 거꾸로 되긴 했지만 지금 정리를 제가 조금만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아르바이트생이 지급하는 인건비는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임금의 지급받는 것, 용역이 계속 반복성,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선 예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규. 자, 그럼 아르바이트생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의 개념. 장사를 하시는 사업주분들은 사업주 말고 일 도와주는 사람은 다 아르바이트생.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좀 돈 좀 많이 받아가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애들, 주말에도 좀 나오고 이런 애들은 매니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게 기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나누냐면 일용직과 일용근로소득과 상여근로소득. 그러니까 계속 근로자냐, 일용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는데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계속 근로자인데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내 근속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건설업이라든지 하역작업 이런 데는 좀 예외가 있어요. 그렇지만 1년 하역작업 이런 데는 이제 정함이 없거든. 기간에 정함이 없어. 아무튼 간에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근속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일용직인 거예요. 일용직.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데리고 있는 알바생들은 전부 다 3개월 넘게 데리고 있죠. 다 정규직인 거예요. 정규직.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소득과 상여근로소득은 도대체 뭐냐? 일용근로소득은 임금을 하루 일당 얼마 혹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지급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은 경우에 여기 일용근로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법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내에 근속하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일용근로소득자예요. 일용직들. 그러면 그게 아니면 전부 다 상여근로소득자 계속 근로자인 거예요. 물론 이제 4대분 문제가 또 걸리죠. 4대분 관련돼가지고 또 1개월 기준으로 또 따진다고. 1개월 기준으로. 아무튼 다시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계속 반복적으로 인적 능력을 제공한 경우도 있죠. 이게 여러분들 현업에서 3.3%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인 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다만 부가세가 면제되는 일정한 인적 능력 혹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험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로 원천징수를 해요. 거기에 10%, 0.3% 지방소득세 합치면 3.4%. 그러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일정한 인적 능력 그건 도대체 뭔데? 저라는 한 명의 개인이 고용된 직원 없이 그리고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이런 게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그런데 근로계약을 맺고 3개월 이상 일을 한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고 받는 돈. 그래서 학교의 총장님이랑 근로계약서를 썼거든.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받는 건 근로소득. 그리고 제가 학원이라든지 사설 학원 이런 데서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근데 제가 교도소 강의를 간다든지 한국은행 강의를 간다든지 부산경제진흥원 강의를 간다든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강의를 간다든지 이렇게 이 일회성이 있는 것들 계속 반복성을 띠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이라는 걸로 과세를 해요.
일시 우발적으로 인적 명령을 제공하는 경우.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강사와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기타 소득자들은 8.8%를 차감하죠. 그죠? 0.8% 지방소득세 차감하면 8%라고 생각하면 돼요. 8%. 왜 8%냐? 기타 소득 중에 이런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의제. 말 그대로 의제. 본다. 그러면 필요경비로 본다. 필요경비로 본다는 얘기는 여기 필요경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60%로 의제해 주겠대. 그러면 수익금액에서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주니까 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은 40%가 기타 소득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거에 기타 소득은 20%를 원천징수합니다. 40%에 20%를 곱하면 800%가 아닙니다. 8%입니다. 계산기 한번 뜯어보세요. 8%입니다. 예, 그거에 지방세 10% 붙여서 8.8%로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8.8%를 원천징수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거고 3.3%라면 이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용관계가 없죠. 말 그대로 고용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프리랜서 계약이다. 프리랜서 계약. 그리고 이 사업소득자들은 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이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 아니면 계속 근로자인 거야. 계속 근로자. 근데 현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직원들을 데리고 있죠. 알바생들을 데리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를 넣다가 더 이상 일용직으로 신고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어떻게? 3개월 이상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사업소득으로 돌리는 경우가 좀 많죠. 돌리는 경우가 많고 맞다 틀렸다 칼로 무자르듯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그건 좀 그렇고 과거부터 관행상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져 왔죠. 현재까지도.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사업소득자들 3.3% 사업소득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검을.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서부터 몇 년 전에 서울에서 강의할 때 들은 얘기인데 서울에서부터 이제 커피숍들 그리고 음식점들에 고용된 3.3% 직원들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우편물이 날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헬스장인데 헬스장이 개인 PT 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트레이너인데도 불구하고 트레이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리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소명 안 하라고 그렇게 안내문이 날라오고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직원을 둬가지고 장사를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지금 많이 이제 오른 상태고 직원을 안 둘 수도 없는 상태인데 직원을 두면 이제 본인한테 이제 남는 게 없고 그래서 고용 형태를 변칙적으로 해오던 게 관행이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4대보험을 넣어주는 그런 분위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근로소득. 자, 상용 근로자라고 되어 있죠. 상용 근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법인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은 법인에 이제 대표님이시잖아요. 대표이사도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이제 직원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대표이사도 월급을 받죠. 그리고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데리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 계속 근로자들, 그죠?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근로소득을 받는다고. 근로소득자. 이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과세하느냐. 매달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떼놔놓고 줍니다. 매달 월급을 떼놔놓게. 그럼 세금을 어떻게 떼는데? 근로소득이거든. 근로소득은 원천인 대상 소득이 맞아요. 지난 시간에 했죠. 소득세법상 원천인 대상 소득은 원천인 대상이 아닌 소득을 기억하는 게 빠르대서요. 원천인 대상이 아닌 소득은 사업소득과 여기 없는데 양도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은 예외 두 가지가 있댔죠. 그때 그 예외가 3.3% 그리고 양도소득은 원천인 대상이 아니야. 그럼 나머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은 다 원천징수 대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그러면 매달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일정 금액을 떼어놓고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세금을 미리 떼어놓고. 그죠? 여기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월급 받으면 이제 세금 떼죠. 그럼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죠. 월급 받아봐야 쓸 돈이 없다고.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근데 세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4대 보험이 많지. 급여 내역을 명세서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4대 보험 많지 급여는 그렇게 많지 않을 세금은 그닥 많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가지고 세금을 미리 떼어놓고 근로소득을 지급한다고. 그럼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생각? 아니 이 세금을 내가 연말정산할 때 보니까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혜택도 있고 교육비를 쓰면 어떻게 뭐 세금 혜택도 있고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혜택도 있고 보험료 많이 지출하면 혜택도 있고 카드도 많이 쓰면 혜택도 있고 막 각종 이런 혜택들이 있던데 그 월급쟁이들 월급 똑같더라도 다 그 소비하는 행태가 다르고 보험료 얼마 썼는지 교육비 얼마 썼는지 의료비 얼마 썼는지 다 다를 건데 어떻게 내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미리 떼놔 놓을까? 라는 생각, 의문이 드신 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떼놔 놓는 겁니다. 미리. 그 말이 무슨 말인데? 근로소득자도 결국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한 세금을 딱 계산을 해서 납부하시오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그런데 똑같이 1,000만 원씩 벌었더라도 저 사람은 금수저라 가지고 받은 1,000만 원 전부 다 유흥에 쓰고 나는 국수저라 가지고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공제 대상자도 많고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그럼 각종 공제 혜택이 있거든.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우리 직장인들이 똑같이 1,000만 원씩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하는 가족 환경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지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지는 세금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을 1년치를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세금 내기 전에 조세채권 유실될 우려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가버린다 그 얘기예요. 도망가 버린다고.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회사한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라라고 의무를 정하는 거죠. 그 의무를 해태하게 되면 원천징수와 관련된 가산세가 문제가 생기죠. 그죠?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미리 떼놓는데 내 1년 동안의 세금이 얼마 될지 어떻게 알아서 미리 떼놓느냐 이거야. 국세청에 수십 년간 누적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소득 구간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이 정도 있을 때 1년 동안 세금이 이 정도 되더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1년 12로 나눠가지고 한 달에 2만 원씩 세금을 떼면 되겠네. 라고 대충 간이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그걸 대충 간이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간이세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회사가 직원들한테 근로소득이라는 월급을 지급을 할 때 국세청에 나와 있는 간이세표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대충 간이로 떼어놓고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떼놓은 세금은 대충 간이로 뗐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이 아니겠죠. 그죠? 그럼 그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정산하는 작업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합니다.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그게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그래서 다음 연도 2월이 되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이 전체 얼마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의료비 얼마 썼는데 교육비 얼마 썼는데 신용카드 얼마 지출했는데 보험료 얼마 지출했는데 주택과 관련돼 가지고 막 대출이 제가 얼마 갚았는데 월급 상환한 건 얼마인데 최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얼마인데 이런 걸 싹 다 정산해 가지고 세금 계산을 했더니 2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1년 동안 매달 2만 원씩 총 24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놨거든. 근데 정확한 세금이 20만 원이래. 그럼 4만 원 오버했잖아. 그 4만 원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게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때 환급을 받는 거예요. 환급을. 근데 세금 계산을 했더니 세금이 30만 원이더라. 30만 원.
근데 미리 내놓는 거는 24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추가로 6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월이면 2월이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야? 2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할 때,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할 때 그 월급에 대해서 또 세금을 미리 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세금을 얼마 뗀데? 2만 원 뗀다면서. 2만 원. 근데 방금과 같은 케이스에서 만약에 4만 원 돌려받을 케이스. 그러면 2만 원 뗄 거랑 4만 원 돌려받을 거 퉁쳐가지고 2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혹은 6만 원 다시 걔 내야 될 게 있어. 근데 2만 원 또 떼야 된다네? 그럼 총 8만 원을 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그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할 때 더 개낼 거냐 아니면 돌려받을 거냐 요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뭘 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합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종소세 신고 구조에다가 싹 넣어서 전체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요게 연말정산입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세금 계산한 게 연말정산이네. 이 사람은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대. 그러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과세 문제가 종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근로소득 말고 타소득이 있대. 타소득이. 그러면 타소득을 합산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언제? 2월에 연말정산할 때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계산해놨잖아. 그래서 나머지 소득을 합산해서 5월 말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타소득이 없다.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과세 문제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종소세 신고나 마찬가지입니까? 종소세 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리 좀 하는 거예요? 네, 미리 좀 하는 겁니다. 그럼 혹시나 연말정산 때 빠뜨린 서류라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럼 5월까지 다시 바로 잡아도 됩니다. 2월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니까 제출할 자료 이런 거 제출하세요. 그래 제출을 했는데 의료비 제출한 거 국세청에 집계 안 된 거 추가로 좀 제출할 게 생겼어. 그리고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거 제출할 게 또 생겼다고. 이런 게 생기면 회사에 부탁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면 회사에서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되게 번거로운 작업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홈택스 잘 돼 있어요. 불러오게 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자료가 쫙 불러와집니다. 그럼 거기 이제 기부금과 관련된 숫자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PDF 파일로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고 그리고 다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환급금이 얼마다라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환급금 계좌에다가 계좌번호를 집어넣으면 이제 환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련돼 가지고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 수정 보완해야 되는 작업이 생겼을 때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하는 것보다 원천 납세 의무자인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인 인사팀 직원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직원들한테 공인인증서를 갖고 한번 날 잡아서 시간 될 때 오세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조금 도움을 주는 거 그런 형태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죠? 그 정도 하시죠. 자, 그 끊었다가 또 얘기하겠습니다.